반갑습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 과목을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4회차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 국가직, 지방직에서 만나보게 될 그런 문제 구성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뭐 앞전 회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전 회차처럼 한 90점 정도는 맞아줘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합격선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미달되거나 뭐 이랬을 때 너무 막 좌절하지 않을까. 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민해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각자 이제 뭐 5과목에 어떤 뭐 편차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요 예방접종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달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지금 막 성적이 잘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 뭐 이 기준점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감내하시고 이제 다시는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무조건 맞추겠다 하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시간에 준비한 우리 20문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참여 주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다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면서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나와 있는데 가나다 여기 뭐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많이 비교해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치 주체 시작해 보죠. 정치 주체라고 하면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 단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치 주체에 정당이 특히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정당이다 그랬을 때 특징은 이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권 획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에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포괄적인 관심 영역이 있어요. 포괄적 관심 영역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며요. 그 정권을 잡으려면 저 신경을 안 쓰는 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이 공익을 도모한다. 예, 요것도 좀 이제 보셔야 됩니다. 공익의 실현이라고 쓸까요? 공익의 실현. 공익의 실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당이 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다 그랬을 때에는 시민단체는 저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정권 획득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고, 여기는 이제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랬었고요.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로서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한적 영역에 관심이 있죠. 제한적 영역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단체의 특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또 여기는요 압력단체 이런 말을 하죠. 압력단체,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압력단체로서 로비 활동 같은 것도 하나 써드릴까요?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요 제한적 영역에서 예,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특수이익이니까 사익이죠. 사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세 개의 정치 주체.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는 정책 책임을 진대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가가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정책 책임 안 지고요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한대요. 그럼 이익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냐면요, 투입과
투입 그리고 환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거를 이제 여론화하는 거죠. 여론을 형성하고 집약하고 이걸 바탕으로 여론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허용되는 게 이익 집단은 아닙니다. 이익 집단은요. 그 어떤 직업적 그 바운다리로 모이거나 지역적 바운다리를 가지고 모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시민이 막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전경련에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전경련에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조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한이 좀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 다는 공익성, 비영리성, 당파성의 특징이 아니라 비당파성의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가와 나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익집단과 정당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이익집단은 이제 정당으로부터 뭔가 얻을 게 있는 거고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익집단의 표를 활용해서 실제 자기네들이 이제 의원도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등 행정적인 장들도 많이 배출하려고 이렇게 시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죠. 밑줄친 주장에 근거되는 민법의 원칙 그랬습니다. 자, 2번은 민법의 원칙이래요. 민법의 원칙 그랬습니다. 민법의 원칙 내지는 이제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근대 때에는요. 민법의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유권 절대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사적 자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특별하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져 줘라라고 하는 과실 책임주의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보완되죠. 보완이 됩니다. 이 원리들이 보완이 되는데 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게 자본주의의 모순이에요. 자본주의 모순의 직면에서 민법의 기본 원리들도 좀 바뀌게 되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계약 자유가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뀝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때로는 과실이 좀 없더라도 책임져줘야 될 게 있으면 책임져라 라고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은 7,530원으로 더 많이 올라 있지만은 어쨌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이제 무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그거는 계약 공정의 원칙하고 딱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둘이 간에 자유롭게 계약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서로 공정하게 맺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맺어라.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돼야지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요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요. 부동산의 매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부동산 매매 절차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제도가 있거든요. 주택임대차의 계약 절차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절차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하고 이사해요. 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가에서 갑은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중도금 지급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제를 선언했을 때 그 계약금을 건 만큼 내가 손해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 한다는 것은요.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그때는요. 일방적 해제를 하면 지금까지 걸어놨던 돈을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장난하냐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해 보여? 짜증나게. 또 이러면 뭐 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신경질 나게?
너 안 되겠어. 나 손해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중도금의 시점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가에서 이사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등기를 쳐야 되죠. 등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에서 계약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근데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기간이 우선율을 갖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의 이제 2년간의 요 임대차 기간은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주택 임대차 절차 안에서 대항력의 확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점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주민등록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저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돼요. 우선변제권 확보하면 굳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지 않더라도 물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항력을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플러스 화학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랬었잖아요. 화학정일자 날인까지 받아둬라. 주택 임대차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요. 대항력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기간이 우선 요력은 아닙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 날인을 받으면 갑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권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거냐면은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요거는요. 적은 액수의 보증금, 소액보증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요. 일정 액수까지만 자 정해진 일정 액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최우선 변제한다고요. 최우선 변제. 그래서 요거는요. 순위가 이제 우리가 경락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받아야 되잖아요. 변제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순위 무관 최우선으로 변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자,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4번으로 또 가보죠. 자, 밑줄 친 기억 니을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땡땡 시장은 국토개혁법 세모 조항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땡땡시의 토지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은 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요, 딱 보는 순간 시설 건립을 위해 가지고 토지 일부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래 갖고요, 이거 반발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헌법소원까지 이렇게 갔는데 헌법소원에서도 이게 체육시설이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위배가 안 된다. 헌법 위배 안 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행정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 토지 수용, 강제 수용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절차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장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랬는데 반대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그 재산권을 어느 정도는 좀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과 디귿 해당 지역 주민 간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는데 시장이 기본권을 여기서 누릴 거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권 충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해당 지역 주민은 국토개혁법 이 조항에 인해 참정권이 침해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난다라고 보겠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국토개혁법의 이 해당 조항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국의 총선 결과를 보는데요. 이제 의원내각제인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말이에요.
의회의 구성을 봐야 돼요. 의회 여기 앞에 써야 되겠다. 의회의 구성이 이게 양당제냐 다당제냐가 중요하죠. 양당제냐 다당제냐, 즉 다수당이 있냐 없냐 이거인데, 이 양당제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이때는요 연립정부 구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연립정부는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 다당제가 됐을 때가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가 연립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딱 이제 이렇게 정당들이 나왔고 의석수가 나왔을 때 과반확보 정당이 있나를 봐야 돼요. 420석에 과반이면은 211석은 돼야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여긴 연립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B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A당과 B당이 정당 간 연합을 한다면은 정권 획득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B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는 것이고요. A당의 당수가 이때는 이제 그 외교장관 같은 거, 예, 그 다음으로 높은 장관을 맡는 겁니다. 총리 밑에. 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정책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 제도가 양당제입니다. 한 정당이 과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으면 그 정당에게 책임을 바로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다당제가 됐잖아요. 정책 책임 소재를 묻기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랬는데요. 요게 지금 보면 B당이 강경 노선이에요. 강경 노선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전략이 C당만 온건하거든요. C당만 온건하고 나머지 다 강경하기 때문에 타국과의 외교적 발생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가령 B당과 C당이 연대했다 라고 할지라도, 연립정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온건한 C당의 목소리보다는 강경한 B당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경우의 수를 봤을 때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A당과 B당의 정당 간 연합으로 정권 획득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A당과 B당의 정당 간 연합도 가능하지만 여기 아까 답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당이 C당하고 손을 잡아도 되고 D당하고 손을 잡아도 되고 어느 정당하고 손을 잡아도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B당을 제외하고요. A당, C당, D당이 손을 잡는다 치면은 그렇게 정권도 획득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B당과 D당은 C당에 비해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랬는데 C당이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석해 두시고요.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이제 상호 견제 장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 B, C가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6번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이 나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A가 사법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상호 견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러면 A가 사법부고, 그러면 이제 C가 행정부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는 입법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가 입법부 국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C가 행정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가 행정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속에서 이제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A의 수장은 C의 수장이 B의 동의로도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B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랬습니다. B는 자, 보니까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A와 C를 견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탄핵의 대상 기억나세요? 탄핵의 대상. 자, 이렇게 떠올리시면 딱 좋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순서로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는데 입법부 자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소추하냐? 없어요. 대신에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제명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나눠보시고 행정부에서부터 탄핵소추가 있는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대상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그리고 또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원으로 넘어오잖아요. 여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행정부가 복잡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법원은 모든 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판사들 다 포함해서 모든 법관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모두 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모두 다 이렇게 돼요. 그게 탄핵 대상입니다. 탄핵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견제장치도 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장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자, C의 수장은 대통령은 A의 구성원에 대하여 임명과 면직의 권한을 가지면 상권분립의 원칙에서 너무 훼손이 됩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아까 말씀드렸고 대법관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여기까지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그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그냥 임명합니다. 대통령 여기까지 관여하면 큰일 나요. 3번이 답입니다. 4번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직접 A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랬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또 이제 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 그리고 이제 국민의 법감정의 반영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형사사건에 국한하여 우리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라고 했고요. 7번으로 갑니다.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우리요.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면 크게 3단계가 있죠. 3단계가 있는데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이제 형 집행도 있는 거죠. 형 집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회사원 갑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좁은 골목길에서 을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을 벌이던 중 갑은 을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여전히 구석기 때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성의 힘보다는요, 나의 생존 욕구, 생존 본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힘의 대결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미안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비가 붙잖아요. 못난 일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가끔 뉴스에 나던데 어쨌건 거기에 감정이입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자, 요 경우에 이제 형사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있고 기소가 있고 공판이 있고 판결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여기에 이제 기소가 있는 거죠. 기소는 다른 말로는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의 줄임말이 바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서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요. 검사만 기소할 수 있고 공판의 결과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 있는 거죠. 판결이 있는데 판결의 종류는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판결에서 이제 유죄 취지가 있고 무죄 취지가 있어요. 유죄 취지가 있고 무죄 취지가 있는데 유죄 취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죠.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실형 선고를 바로 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죄는 인정했지만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선고 자체를 유죄 취지는 있지만은 선고 자체를 유예해 줌으로써 선처를 해주려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선고 유예가 있죠. 선고 유예. 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랬을 적에요. 그랬을 적에 자, 간은 갑의 고소나 을의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개시된다 그랬습니다. 이 수사 개시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경찰과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경찰과 검사가 하는데 개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개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개시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개시는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게 있고요. 현행범에 대한 체포가 있고 그 다음에요. 당사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이 있어요. 고발이 있습니다. 현행범, 고소, 고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인지수사가 있고요. 인지수사. 그리고요. 자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와서 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크게 5가지가 수사 개시에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나 현행범 등의 체포,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개시된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나의 공소 제기는 사법경찰은 못하고요. 검사만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절차에서 갑은 원고가 되고 을은 피고가 된다. 이거는 민사소송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을은 피고인이 되죠. 을이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예,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 이전에 을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요. 구속재판의 원칙이 아니고 불구속재판이 원칙이에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서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이 기관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래갖고 지금 뭐 헌법재판의 종류들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 두 가지를 그 네모 박스 안에다가 소개해놓고 있는 건데요. 탄핵 심판도 하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의 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 소추된 대상자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 사람들의 탄핵 소추가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그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이 기관회장은 대통령 국회 동의로도 임명하고요. 법원의 청구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죠. 정부는 정당의 해산 여부에 대한 심판을 이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또 됩니다. 헌법재판의 종류가 다 나왔잖아요. 권한쟁의 심판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5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만 되고요.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으로 가보죠. 재심문의 사례와 같은 정책 결정 방식에 따른 기대 효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 원탁회의 같은 게 열렸대요. 원탁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에 시민 토론회 같은 것들이 열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민 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거죠. 주민 참여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자와 주민 간의 소통은 굉장히 강화가 될 것이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신속성은 없어요. 이거는요. 주민 참여 확대가 되면 민주성은 확보가 됩니다. 민주성의 확보. 이게 있지만 하지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요. 비효율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비효율성이다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겁니다. 소요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소신 있는 행정 있죠. 소신 행정의 가능성도 좀 떨어져요.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장점이 많죠. 그래갖고요.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 2번은 신속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거는 국제정치의 전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의 전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베스트팔렌 조약이 나왔네요.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닉슨 독트린이 있고요. 이건 냉전이 좀 완화되는 거죠. 소련의 붕괴다 그랬을 때 이건 냉전이 해체가 돼버린 것인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은 이것은 아마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 제국주의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팔렌 조약 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으면서 교황권이 조금 약화가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고 왕권이 강화가 됨으로써 주권국가의 시작이죠. 개별적인 주권국가, 민족국가의 형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을 종식시켰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제국주의나 전체주의에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오 식민지 확보 경쟁으로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때 이제 냉전이 완화됐던 겁니다. 닉슨 독트린, 괌 선언이라고도 하죠. 괌 선언. 라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냉전이 해체되니까 이데올로기적 대립보다는 우리 편 니네 편 나누고 이런 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크게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는 경제 문제가 됩니다. 자, 앞으로 가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요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2012년과 비교한 2013년의 자산 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산 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산 상태를 보니까 자산과 부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11번에서 보면 우리가요 통상 자산이다 라고 하면 순자산도 있지만, 자기 주머니에 있는 순자산도 있지만 여기에 부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산과 부채를 나눠 놓고 있어요. 나눠 놓고 있는데 자산과 부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순자산을 딱 남겨놓고 봤을 때는 순자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만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이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산의 종류에는 또 이제 자산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현금 같은 이런 이제 자산도 있습니다만은 금융자산 같은 거죠. 금융자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금융 자산들, 실물 자산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나눠지는데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금융자산이 되겠고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실물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예금과 주식의 금융자산이 보통 예금이 3천에서 2천으로 정기예금은 10,000에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5천에서 3만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 합쳐보면은 있잖아요. 이게 18,000에서 32,000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 자체가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실물자산은 증가했다 그랬는데 요거 보면 다 좀 줄었어요. 조금 줄었고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순자산이 감소했다 그랬는데요. 순자산은 이제 2012년에 그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만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2013년에도 이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만큼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금융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주식은요 위험 부담이 커요. 주식은 이제 현금에 대한 안정적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수익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잘만 되면 수익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서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금융자산이 증가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까요?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경제성장률의 전년도 대비 증감의 정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A국 같은 경우에 이제 퍼센트 포인트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또 써가면서 해봐야 되겠네요. 퍼센트 포인트는요, 퍼센트와 퍼센트의 격차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A국과 B국이 있어요. A국과 B국에 요거를 갖다가 제가 그냥 퍼센트로 바꿔드려 볼게요. 퍼센트로. 퍼센트 포인트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랬을 때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있네요. 2008, 2009, 2010, 2011, 그 다음에 2012 이렇게 됩니다. 2012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경제성장률의 전년도 대비 증감의 정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3% 성장을 했다 그랬는데요. 3%포인트 성장했다 그랬는데 2007년에 경제성장률이 3%였어요. 3%. 그리고 2008년에 또다시 3%포인트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긴 6%의 경제성장을 한 겁니다. 6%의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퍼센트포인트상 0%포인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또다시 6% 성장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3%포인트가 됐다는 것은 3%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마이너스 2%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1% 성장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다 다시 3%포인트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4%의 경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국은요 2007년에 경제 성장률이 4%였대요. 거기서 2008년에 1%포인트가 더해졌으니까 5%의 경제 성장을 했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1%포인트가 증가해서 6%의 경제 성장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5%포인트를 기록해요. 그러면 1% 성장에 그쳤다가 그랬다가 다시 마이너스 2%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됐겠네요. 마이너스 1%의 경제 성장이 됐겠네요. 그리고 다시 2%의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또 2%포인트의 플러스죠. 2%포인트의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1% 경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환을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국의 2008년과 2009년의 실질 GDP가 동일하다 그랬는데 2008과 2009년이 동일한 게 아니고요. 2008년은 2007년 대비 6% 성장을 했고 2009년에는 또 2008년 대비 또다시 6%의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GDP가 동일할 리가 없고요. B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2010년의 경제성장률 1%다가 맞네요. 2번이 답이고요. 위 기간 동안 B국의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못했어요. 가다가 한번 꼬꾸라졌죠. 마이너스 1%가 있었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 2011년에 A국과 B국의 경제성장률은 동일하지 않고요. 1%대 마이너스 1%가 되어 있습니다. 2번만 답이 됩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세가 경상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 상태인 각국의 소비자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X제를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량 소비하고 있대요. 그럼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해야 되는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X제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좀 올라가게 느끼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량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셈이고요. 관세를 올리면 올리는 족족 그냥 올리는 족족 그만큼씩 이제 그냥 부담을 더 늘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에 대한 가계 지출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가계 소득의 실질적인 가치, 소득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양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감소로 보셔야 되겠고, 이는 가계 X제 이외에 수입상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어서 각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해당 X제 말고 나머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 중에서도 수입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나머지가 줄어들면은 수입량도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찬찬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14번. 자, 14번은요 X제 생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노동자 한 명당 임금은 5만 원이래요.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생산량 모두 판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예요.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요 관련 이론으로 봤던 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거였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것이고, 요거를 변형해서 보면 결국 하나씩 쪼개서 본다면 한 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수입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한 개 수입에서 한 개 비용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한 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으로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할 것이고, 한 개 비용은 생산성이 점점 체감하니까 결국 한 개 비용 자체는 체증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었고, 한 개 이윤이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체감하는 거죠. 체감. 한 개 이윤은 체감하게 되어 있다. 그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한 개 이윤이 0이 되는 데가 이윤극대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윤극대화 지점은 한 개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야. 한계 이윤이 0이 되는 지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었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되고 이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된다. 여기서 이윤 극대화가 된다. 이윤 극대화는 여기에서 달성된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노동 투입량 한 명씩 늘릴 때마다 5만 원씩 더 들어가요. 그럼 최소한요 얘네가 5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요 XJ 생산량 XJ가 만 원짜리인데 지금 첫 번째에 투입했을 때는 손해예요. 손해. 두 번째에 투입하잖아요. 그럼 얘가요 8개를 만들어줘요. 얘는 이득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지금 보면은 또 이제 7개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쵸? 7개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익을 가져다 줬고, 네 번째에는, 몇 개를 만들어줘요? 만 원짜리를 말이에요. 6개 만들어주니까 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는요, 4개밖에 못 만들어줍니다. 4개밖에. 그러면요, 다섯 번째는 고용할 필요 없어요. 손해나는 거, 첫 번째에도 손해는 났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바로 이득이 나겠어요?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하니까, 그건 좀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4명에서 5명째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4만원 매출 올리려고 5만원을 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명까지만 고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윤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이윤 극대화하려면 4명까지만 고용하고 거기서 잘라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을 딱 쳤어야 돼요. 5명째부터는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비용이 20만 원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4명 고용하면 5만 원씩 4명이니까 20만 원의 총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윤의 극대화가 왔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별것도 아닌 말을 괜히 꽈난 거예요. 지금 XJ 생산량이 증가해도 평균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거는요. XJ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요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생산량 분의 총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대체로 처음에 1에서 2로 갈 때는 늘었지만은 2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3, 4, 5, 6으로 노동 투입량을 늘려감에 따라서 생산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생산성이 좋은 사람부터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되는 사람은 앞전 사람보다는 좀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앞전 사람보다 생산성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산성이 점차 축소가 되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노동 생산성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2번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 GDP 있죠? 국내 총생산 GDP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통계 자료이지만 이것이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봤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시장 거래 분만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시장 거래 분만 포함한다. 시장 거래 분만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지하 경제라든가 지하 경제 아니면 이제 자가 소비 같은 거 있죠. 자가 소비, 가사노동, 장인의 집 가사노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외된다는 거예요. 생산은 생산인데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GDP 한계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또 이제 사회 후생 수준 반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다. 후생 수준 반영이 좀 미흡하다. 대체로는 파악이 되지만 또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후생 수준 반영이 좀 미흡하다 그랬는데요. 후생 수준 반영이 미흡한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같은 게 이제 초래되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해, 재난 이런 게 발생하면 GDP는 늘어납니다. GDP는 늘어나지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점들 봐야 돼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걸 막 사람들이 사고 그러잖아요. 사고 그러는데 그게요 후생 수준의 반영이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GDP는 증가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소득 분배도 파악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GDP의 한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늘리게 되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늘어나지만 국내 총생산은 증가할 수 있다. 요거 두 번째 거네요. 요거. 주 5일제 실시와 같이 노동시장 시간을 줄이게 되면 근로자들의 여가가 늘어나서 좋은 건데 오히려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거꾸로.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후생수준 반영이 미흡하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이제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의 계층 귀속의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요. 자, 일단은요. 계층의 귀속의식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눠지고 실제 소득계층의 상중하가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요. 실제 소득계층에도 불구하고 계층 귀속의식이 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하게 보일 때는요. 어떻게 합치는 게 100%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100%가 되는가. 여기서 보면요. 소득계층 상층이 계층 귀속의식상 57% 상층, 38.7% 중층, 4.3% 하층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요 표 보는 법을 제가 한번 도식화해 드려 볼게요. 여기가 이제 소득의 계층이에요. 소득의 계층이 있고 여기가 뭐예요? 계층의 귀속의식입니다. 계층의 귀속의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소득계층의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잖아요. 하가 있는데 각각 요 상에서 계층 귀속의식상의 상, 중, 하가 나눠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2000년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0년하고 그 다음에 2010년이거든요. 2010년에도 또 똑같이 여기서 상, 중, 하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요. 여기서는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상층이 각각 요렇게 나눠진 거예요. 맞아요? 요렇게 나눠져서 얘 더하기 한 게 100%가 돼요. 이 상층이 이렇게 분화가 돼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똑같이 여기의 상층이 실제 상층이 여기 2010년에 요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도 다 파악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합쳐 100%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밑에 별표를 보니까 소득계층별 인구는 모두 2000년보다 2010년이 다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2000년보다 2010년에 하층의 귀속의식을 가진 인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하층 귀속의식을 가진 인구가 더 많다. 자, 이건 봤을 때 상층에서 하층 귀속의식을 갖는 사람이 늘었어요. 중층에서 하층의 귀속의식을 갖는 사람도 늘었어요. 진짜 하층인데 하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늘어요. 근데 상층, 중층, 하층이 2000년보다 2010년에 다 늘었다 그랬어요. 모든 인구가.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층, 중층, 하층이 다 늘어난 상황에서 계층 귀속의식상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실제 자기 소득이 뭐든 상관없이 여기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 더 비중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1번을 답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2010년에 계층 귀속의식에 따른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소득계층이 상층이 몇 프로고 중층이 몇 프로고 하층이 몇 프로인지 이거를 지금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3번에 모든 계층에서 중층 귀속의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다. 2000년보다 2010년에 모든 계층에서 중층 귀속의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요. 상층에서는 지금 상층의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고 하층에서는 하층의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2000년과 2010년 모두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상층 귀속의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제시문이 강조하는 사회과학 연구 경향에 부합하는 것,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17번. 자, 여기다 그냥 쓸까요? 17번.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라고 하면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세분화 경향이에요. 세분화
전문화 경향이 있습니다. 세분화 전문화 경향이 있고, 하나는요 학제간 연구입니다. 학제간 연구라고 하고요. 학제간 연구, 사회과학 연구 경향에 학제간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달리 말하면 이게 간학문적 접근이에요. 간학문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역 갈등, 빈곤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느 특정 학문의 성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제간 연구, 간학문적 접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학문의 종합화 경향이라고도 하니까 답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18번 사회집단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동아리다 그랬을 때는요, 동아리는요, 얘는 이익사회 맞나요? 이익사회? 이익사회는 우리 공동사회랑 대비되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선택적 의지냐인데, 선택적 의지의 이익사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꼭 하라 그랬나요? 봉사동아리?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맞죠. 바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고, 니은은 병원인데요.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건 1차 집단이고요. 병원은 2차 집단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입니다. 악기회사 같은 경우에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보다도 회사는 공식 조직이니까요. 이건 공식적 통제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자 시민연대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들의 공통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그랬는데,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공통관심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요.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1번만 맞아요. 19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중 밑줄 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된다 그랬기 때문에 19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되는 거죠.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요, 자, 거기 특징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낙오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픈 다음에 치료비 주는 것보다요, 아프지 말라고 금연 프로그램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금전적 지원입니다. 그리고요, 수혜 원칙이 아니라 능력 원칙을 이 제도는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수혜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능력 원칙을 따르는 건 맞는데요. 능력 원칙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나 재산 소유 정도, 이런 것들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경제적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랬는데요. 경제적 소외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경제적 소외계층이라는 걸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공공부조제도 같은 게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답은 1번으로 찾아가시고요. 20번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세 그랬는데, 이거는 되게 쉬운 거죠. 1번, 2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문화도 이제 좀 우리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융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호 존중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 약화, 꼭 정체성이 약화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3번을 답으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사회가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으로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요, 수준 체킹, 약점 체킹 그래가지고요, 출제 분석표가 있어요. 출제 분석표. 그리고 거기에 난이도들이 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주관적으로 매겨진 측면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꼈는데 여기는 쉽다고 돼 있다 이러면은요, 그 지점이 여러분들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서 공부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 공부에서 좀 도움을 좀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의 약점을 몇 가지는 좀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다음 회차에는 이제 6회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6회차 들어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